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봄이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봄이 되었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좋아하는 아지트에 나와 있는 치이찌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진이 난다고 왔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 걱정하시던데 까딱도 아까 안 됐다고 다들 괜찮으신가요? 저는 못 느꼈고요. 친구들이 느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좀 걱정을 하셨을 텐데 뭔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가 평소에 좀 즐겨 찾는 만화 카페예요. 그래서 좀 오늘 아까 좀 이쪽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오늘 지친 몸과 마음을 좀 휴식을 하고자 여기 좀 들렸습니다. 이렇게 요즘 사실 이런 만화 카페들이 많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원래 즐겨 찾는 자리는 이쪽이에요. 이 자리에서 편하게 책을 읽다가 잠시만요. 네, 그래서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동근님이 지진에도 다들 모이셨군요 라고 해주셨어요. 소리가 너무 작다고 조금 크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쓰고 있는데 제 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 잠시만요, 확인할게요. 크게 들리시나요? 네. 아까 방향을 거꾸로 꽂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조금 크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외대에 있는 테이스트 툰이라는 카페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스트 툰이라는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잘 들리신다고 하셔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행복한 나라의 조건을 읽을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공감해 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좋았고요. 보면서 되게 여행의 뽐뿌를 받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이스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행복한 나의 조건이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이 되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상대적으로 더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좀 행복을 느끼는 삶에 대한 자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에 대처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담겨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철우님, 이것은 책을 읽어드리는 책방송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책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을 비춰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무실 막 이사를 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이쪽으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어느 나라 했었냐면 아이슬란드와 코스타리카와 그리고 스위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어요. 오늘은 핀란드와 그리고 파나마 그리고 룩셈부르크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핀란드는 사실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나는 제일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나라에 와 있다. 마른 금이요. 침묵은 핀란드이다. 극장 카페에서 일한다는 두 여대생 아스트리드와 리카가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핀란드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정말 서툴러요. 서서히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절대 거리로 달려나가 행복해 죽겠다고 외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또 알고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란 것은 듣지 않고도 짐작했다. 핸드폰 던지기, 진창 축구, 여자 둘러매고 달리기, 욕배틀 선수권 대회를 상금까지 주면서 여는 나라가 이곳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사적인 영역을 아끼죠.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대놓고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상한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잠시 후 나는 혹시 소리가 너무 안 들리시면 나갔다가 들어오시거나 이게 지금 제가 아주 가까이 입에 대고 있어서 스피커를 최대한 키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나는 점심시간이라 밖에 나왔다는 은행원 올리를 카메라 앞에 세웠다. 올리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다. 불행한 것보다는 행복한 것이 훨씬 좋겠다고 나에게 스스로 말했죠. 그게 다예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예전에는 항상 5분 휴식이 있었죠. 말을 다 하고 다시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5분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면 다음 문장이 따라오는데 대개가 이 말이에요. 그래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5분 동안 생각하고 나도 같은 생각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핀란드 사람들의 성정이. 나로서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다. 대부분 말보다 생각이 빠르다. 그러니 핀란드 사람들은 생각을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기억력이 무지무지 좋은 것 같다. 나 같으면 5분 후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다 까먹을 텐데 핀란드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네, 굉장히 이런 핀란드 사람들의 성향은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우리가 감정 표현에 소극적이라거나 수줍음을 많이 판다는 주장은 성급한 판단이에요. 아마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곳 사람들은 정말이지 개인 공간과 자기만의 시간을 중시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투르크로 가는 버스를 탔다. 한때는 핀란드 남서 해안에 자리 잡은 유럽 문화의 수도. 4시간의 과묵한 버스 여행. 빨간 나무 집들이 스쳐 지나간다. 인상주의 화가의 물감 얼룩 같은 울창한 숯불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짙은 보랏빛에서 눈처럼 하얀색에 이르기까지 짙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은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 같고 핀란드의 모든 구름은 제자리가 있다. 의사이자 학자인 사카리 수오민이 수줍게 웃으며 나를 마중 나왔다. 독일어가 아주 유창한 사카리는 인터뷰를 위해 도심의 한 레스토랑으로 나를 데려갔다. 핀란드 사람들에게 폐쇄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자 미소를 지으며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핀란드 사람들은 다른 북구 사람들에 비해 조용한 편이죠.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알면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절친한 친구가 될 테니까요. 독일이 핀란드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어제 못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저자는 독일 사람이죠. 지금 세상에 갑자기 설명하네. 세상의 행복한 그 나라들을 돌면서 인터뷰를 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내 질문에 놀라울 정도로 빠른 대답이 튀어나왔다. 열린 마음과 정직이요. 핀란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모두 진심이에요. 절대 예의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무례하게 군다는 뜻은 아니에요. 핀란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숨기지 않고 해결 과정에 끌어들이면 문제 해결의 기회가 더 커지거든요. 핀란드에서는 11월 초에 첫눈이 내려 5월이 되어서야 잔설이 사라진다. 크리스마스에는 19시간 동안 깜깜하다. 하얗게 빛나는 그 유명한 헬시키 대성당 원로 광장에서 나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귀여운 금발머리 여성 로네를 만났다. 핀란드 사람들은 사회를 신뢰해요. 국민을 돌봐주니까요. 냉혹한 경쟁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행복한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핀란드에 살면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꿈을 실현할 기회가 정말 많아요. 설사 실패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붙잡아 주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친구는 남자는 25살 대학생 에투이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핀란드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격동의 역사를 거쳤다. 하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한 적이 없다. 그들은 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스웨덴과 러시아,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과 러시아의 툼바고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우리 역사에는 상당히 혹독했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민족이 된 것도 아마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린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죠. 핀란드 사람들은 용감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전력을 다해요.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1인당 특허 신청이 많은 나라가 핀란드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앞선다. 그럼에도 핀란드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스타트업 소기업을 지원하고 유전자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카르리도 스타트업 기업 중 하나이다. 이 회사는 헬싱키 캄피 광장에서 관광객에게 자전거를 대여해주고 관광 안내도 한다. 저는 모르는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아마 유럽 쪽에서는 유명한가 봐요. 그죠? 핀란드 사람들은 영하 25도에 산책과 얼음 목욕, 아이스하키, 노르딕을 하면서 불굴의 의지를 키운다. 핀란드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다. 스포츠와 여가 활동에 자연을 최대한 활용한다. 자연을 정말 아껴요. 핀란드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것은 그 덕분이에요. 해가 나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이면 다들 자기 별장으로 달려가 바다와 호수에 빠져 살아요. 그것이 핀란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거든요. 핀란드 사람들은 사랑을 듬뿍 담아 자신들의 국기를 이렇게 부른다. 호수처럼 푸르고 눈처럼 희다. 네. 성우님, 형광펜 글씨를 따라라고 하셨는데, 이 형광펜 글씨가 잘 보이세요? 이 오늘 종이가 파란색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핀란드 이 책이 구성이 나라의 여행기를 하나 소개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의 공통점을 뽑아서 이 행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건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꽂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다시 구성을 보면 뭐 메뉴? 목차가 어디 갔을까요? 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 자연과 하나 된다. 근데 이게 핀란드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캐나다,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도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중시한다. 뭐 캐나다에서는 그 정도면 됐어라는 정신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정신이 보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국가의 사례와 그리고 거기에서 관통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 같은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 사람들은 자연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 번째 나라로 여행을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나라는 파나마입니다. 파나마는 어제 소개해드린 어제 어디였지? 어제 나왔던 아이슬란드 말고 코스타리카 옆에 있는 그 나라예요. 여러분 파나마 운하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남미와 북미를 잇는 그 중남미에 있는 파나마 운하로 유명한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걱정 대신 춤을 추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 북유럽이랑 그 중남미가 많이 나오는데 두 지역의 성격이 좀 많이 다른 행복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번 떠나볼게요. 암울한 거리를 꾸물꾸물 지났다. 빛바랜 청록색, 분홍색, 보라색의 초라한 3층짜리 집들. 태평양 연안 해변에 즐비한 번쩍이는 마천루나 고층 건물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골목과 발코니에 빨래가 걸려있고 창문마다 창살이 쳐져 있으며 낡은 중형차들이 대충 타르치를 해놓은 길 가장자리에 서 있다. 가끔씩 집 외벽 페인트 칠이 벗겨져 내린다. 아이들은 아주 신이 나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에게 보여주려고 며칠 동안 파나마 춤을 연습했다고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복지제도 덕분에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파나마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여전히 빈곤 한계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흰색 셔츠, 무릎까지 오는 청바지, 둥근 모자를 쓴 사내 아이들과 흰색 블라우스에 통이 넓은 빨간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들이 황량한 학교 강당에서 빙글빙글 춤을 출 때는 감탄사가 연신 튀어나왔다. 하지만 이곳의 삶은 결코 스윗하지 않다. 라돌체 비타, 달콤한 인생이라는 뜻인데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친절하고 다정한 여교사 사라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는 다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는 폭력과 마약으로 얼룩진 지역에 살아요.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다르게 될 수는 있다고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이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환한 등불이라고요. 아이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자, 그렇게 근데 이제 이 사라 선생님도 이 지역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산다고 해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오시기 전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경찰이 작전을 잘 짜서 많이 체포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하구나. 얼마나 다행인지. 나는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학교를 나섰다. 차를 타러 가기 위해 길모퉁이를 돌자 신경이 곤두선 경찰이 우리를 제지했다. 방탄조끼까지 입은 경찰들이 코앞에 있는 마약상의 집을 급습하려는 찰나였다. 우리가 차에 오르자마자 신경질적인 여자의 고함이 들리고 경찰 10명이 무기를 들고 마약상의 집을 덮쳤다. 경찰 수송차가 도로를 가로막았다. 우리는 아주 느릿느릿 앞으로 나아갔다. 하나도 안전하지 않잖아. 다음날 아침 버스에서 내렸지만 더위에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 42도의 끔찍한 기온에 99% 정도 될 것 같은 끔찍한 습도 때문이다. 하긴 평균 기온이 32도인데다 국토가 태평양을 맞대고 177km, 대서양을 맞대고 1290m 길이로 늘어서 있는 지형이니 충분히 예상했어야 했다. 그곳에 숨막히도록 다채로운 자연이 펼쳐져 있다. 북미와 남미를 잇는 긴 띠 모양의 좁은 땅에 인구 330만 명이 모여 산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파나마도 굉장히 인구가 적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보는 국가들 거의 인구가 1000만 미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좀 작은 것도 행복의 요인, 행복을 더 느끼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파나마는 사회 발전을 동반하지 못하는 경제 성장의 대표 사례입니다. 전 국민의 생활 수준은 전혀 향상되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파나마 사람들은 행복하단다. 왜 그럴까? 상황이 이러니 당연히 행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매 순간을 즐기는 겁니다. 이 순간을 즐길 거야. 내일 새벽 4시면 출근해야 하고 저녁 8시나 되어야 겨우 집에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 아이들도 못 보고 가족과 함께 지내지도 못할 테니까.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조금도 놓치지 않습니다. 파나마에는 축제가 정말 많죠. 아마 이 나라 역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유럽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은 여기서 오래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얼른 이윤을 거두어 유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죠. 그런 성향이 우리 기질에 남아 있어요. 대부분의 파나마 사람들은 장기적인 비전이 없습니다. 손쉽고 빠른 결과를 바라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점이 행복해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2년, 5년,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으니까요. 매일 바로 코앞에 떨어진 일에 집중합니다. 물론 나쁜 점도 있어요. 모두가 얼른 수익을 거두고 싶어 하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다음 세대까지 생각해서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꼭 필요한데 말이에요. 하지만 파나마 사람들은 걱정을 하느니 춤을 춘다. 친구, 가족, 이웃과 함께 살사와 머랭이 깊은 밤까지 파나마 사람들의 하루와 동행한다. 여러분 저도 살사를 한 1년 정도 배웠거든요. 여기 중남미 가서 추려고. 그래서 너무 이 나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라 가이거는 파나마로 온 지 6개월 만에 이 나라에 홀딱 반했다. 아침에 출근만 해도 행복해요. 다들 환한 미소로 인사하거든요.
독일에서는 다들 우거지상이 되어 땅만 쳐다보죠. 아이고, 벌써 월요일이야? 또 일하러 가야 해? 이곳은 삶의 질이 훨씬 높아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낮죠. 하지만 삶을 대하는 자세는 훨씬 좋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가난한 나라잖아요, 사실. 근데 여태 일관적으로 다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뻥 같아서 진짜 다 제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 그런 대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 파트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때?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국민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라파엘이라는 코스타리카 택시기사도 인생은 갑자기 휙 방향을 바꿔 달리는 토끼 같죠.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성정을 가진 게 좀 어떤 중남미의 특성인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또 다시 세 번째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룩셈부르크. 작지만 다채로운 나라. 유럽에 있는 나라고요. 그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하러 룩셈부르크에 갔는데 비가 와서 저자가 이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건너는데 은행 처마 밑에 서서 성의 제거기를 나누는 쾌활한 할아버지 요르게 아렌트가 눈에 들어왔다. 요르게는 미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홍보하고 있었다. 내가 여행 중 처음으로 카메라에 비가림용 덮개를 씌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동안에도 말 많은 룩셈부르크 할아버지는 쉬지 않고 떠들었다. 그런데 이 얄궂은 악센트는 뭐지? 잠시만요. 배터리가 없어서. 아이고. 네, 제이스님 포기하면 편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나라의 그런 여유 있는 성정이 좋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계속 떠들면서 말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얄궂은 악센트는 뭐지? 하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룩셈부르크니까 룩셈부르크어를 쓰지 라고. 근데 룩셈부르크어는 서중부 독일어의 변형이어서 독일어와 상당히 유사하대요. 그러니까 이 저자분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은 거죠. 참 그렇지. 우리는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를 쓴다오. 인구의 25%는 포르투갈어를 쓰고 요르게가 흡족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프랑스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 자기 나라에 외국인이 너무 많다고 12, 13%나 된다고 하면 웃음이 나. 우린 46%야. 그래도 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어. 늘 인력이 부족했으니까. 룩셈부르크의 공식 명칭은 룩셈부르크 대공국이다. 작은 나라이지만 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연합의 행정센터이고 유럽법원, 유럽회계감사원도 이곳에 있다. 네, 유민님 잡음이 들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나름 성능 좋은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좀 공간이 넓어서 잡음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입을 가까이 대고 읽어볼게요. 이렇게 국적이 다양한데 대체 누가 진짜 룩셈부르크 사람이죠? 짧게 자른 검은 머리에 찢어진 눈, 아시아처럼 생긴 32살의 조에게 물었다. 그는 룩셈부르크 시청에 근무한다. 아주 재밌는 질문이네요. 순수 룩셈부르크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룩셈부르크 국민이지만 얼핏 봐선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이곳에는 수많은 문화가 공존하고 수많은 언어가 쓰이죠. 덕분에 장점이 많아요. 이런 다채로움이 풍요를 선사하거든요. 온갖 국적의 사람이 다 있으니 굳이 휴가 갈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그렇다고? 네, 제가 충전기를 꽂았더니 됐죠? 이제 뺐어요. 충전기를 꽂으면 잡음이 들어가나 봐요. 뺐습니다. 왜 룩셈부르크 사람들은 행복할까? 즐길 줄 아니까요. 먹고 마시고 모여 떠들고 룩셈부르크 사람들은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덕분에 이곳이 살만한 거죠. 적절한 배합이 중요해요. 일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즐길 수 있을 땐 즐겨야죠. 매력이 철철 넘치는 30대 후반의 커플 이자벨과 리크도 그곳에서 만났다.
저는 여기서 태어났고 아내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20년 넘게 룩셈부르크에서 살고 있죠. 둘 다 여기서 일해요. 금융권에서요. 룩셈부르크가 정말 좋아요. 이런 다문화 국가에 살면 장점이 많아요. 사람들이 매우 관용적이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도 알 수 있죠. 이곳 사람들이 행복하고 현실적인 것도 바로 이런 개방성이에요. 룩셈부르크의 국민성의 핵심은 다채로움이다. 덕분에 자국 문화를 조금 더 유연하게 대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는다. 여기 사는 벨기에와 프랑스 사람들 덕분에 우리도 여성이 전일제 직업을 갖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아이를 여러 명 키우는 사람도요. 리크와 이자벨 역시 아이가 넷이다. 이자벨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여성이 일과 육아를 어렵지 않게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요. 저도 사실 제이스님처럼 노브레인 노래가 생각이 나고 있었는데 불러드릴까 하다가 네. 국토 면적이 2586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한 룩셈부르크는 지구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이고 유럽연합에서는 두 번째로 작다. 첫 번째가 어딜까요? 하지만 이민국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나 캐나다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행복의 비결이요? 자연이죠. 미술과 음악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인간관계, 열린 마음, 관용 이런 문화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의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룩셈부르크에서는 행복이 뭔지 상대적으로 빨리 알 수 있어요. 큰 나라에서는 아마 더 오래 걸릴 테죠. 이런 아늑함, 이런 작은 크기, 이런 든든한 지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든요. 라고. 그 행복하냐고 물어봐서 행복한 거 아닐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의심이 들었어요. 의심이 들었는데 아니야 라는 것보다 내가 가서 겪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룩셈부르크의 뛰어난 점이요. 훨씬 위대한 정신이 있다는 거죠.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지금 40살이거나 50살인데 뭘 하다가 망했어요. 그럼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나도 지난 2년간 직장을 2번이나 바꿨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내 경우에는 그런 점이 행복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마지막 여행의 말미에 벼룩시장 담벼락에 앉아 다시 한번 인터뷰 내용을 되짚어 보았다. 이곳에는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에너지가 넘친다. 자신의 삶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열린 마음이 있고 항상 다른 문화를 접하기에 자신의 시각을 상대화할 수 있다. 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두 가지 견해가 충돌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하나 치중하지 않고 나란히 공존할 수 있을 때 느껴지는 삐걱거림을 잘 알 것이다. 모순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끔씩 근본적인 변화를 겪다 보면 사고가 유연해진다. 라고 네, 이제 이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준목님, 중국 여행하면서 만난 룩셈부르크 사람은 자본주의의 끝판을 달리는 룩셈부르크가 싫어서 호주 국적을 취득할 거라고 했는데 사람마다 다르다고. 저도 사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이스님이 말씀하신 거가 되게 와닿았는데 이 책이 행복한 나라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한 나의 조건인 것 같다. 행복하게 인생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삶의 태도? 그런 것들을 다 다니면서 사실 사람마다 엄청 다르잖아요. 대한민국도 사람들마다 생각이 엄청 다른데 당연히 룩셈부르크 사람들도 엄청 다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일관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우리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성우님, 자연도 행복의 한 부분인 것 같다. 저도 자연을 즐기는 자세도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제이스님, 작은 국토 면적 1위 아일랜드인 것 같다고. 그런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재미있었던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하고 마칠게요. 조금은 아니에요. 이제 이야기인데 여기 룩셈부르크에서 일어난 작가가 겪은 일이에요.
이제 기차가 10분 연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적어도 늦진 않았잖아. 나는 기쁜 마음으로 트렁크에 걸터 앉았다. 왜냐면 좀 늦을 뻔했던 거예요. 하지만 독일에 있었다면 프랑크푸르트 사람들에게는 연착 방송이 기쁜 소식은커녕 계속 투덜거릴 이유에 불과하다. 연착할 줄 알았으면 천천히 와도 될 것을 괜히 서둘렀으니까. 그들의 빌어먹을 놈의 독일 기차. 맨날 이 모양이야. 거기까지는 나도 아는 사실이다. 환불을 받아야 한다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기차는 거의 연착되는 법이 없잖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기차가 연착되면 사람들이 엄청 좀 약간 이렇게 투덜투덜 하는 편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독일 사람이지만 독일 사람들은 정말 이제 별거 아닌 일에 난리를 피워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코블렌츠에서 환승할 때는 기차가 무려 1시간 이상 연착되었다. 켈른에서 왔다는 커플과 나는 본으로 향하는 다른 두 기차를 향해 달려갔지만 두 기차는 더 늦게 도착한단다. 우리는 기차 승무원과 잠시 농담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웃으면서 역사 의자에 앉아 초콜릿과 배를 나눠 먹으며 언젠가는 올 기차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런 거지 뭐. 어쨌든 기차가 왔잖아. 그렇게 기분 좋게 집에 도착했다. 프랑크푸르트의 투덜이들이라면 어땠을까? 유머는 그럼에도 웃는 것이다. 19세기 말 독일 작가 오토 율리우스 비어바움이 말했다. 이 말 되게 좋지 않나요? 유머는 그럼에도 웃는 것이다. 유머는 세상과 인간의 불충분함, 일상의 문제와 불운을 명랑하고 여유있게 맞이하는 인간의 재능이다. 멕시코가 행복순위 6위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범죄율이 이렇게 높은데 말이에요. 멕시코에서는 하루 평균 100명이 납치당한다고 합니다. 알베르토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멕시코 사람들은 불행도 웃어넘길 줄 알거든요. 세상 만사에서 재밌는 구석을 발견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웃는답니다. 유머는 진지한 삶의 무게를 살짝 덜어낸다. 남미 국가들은 통곡이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인생을 유쾌하고 여유있게 맞이하는 능력이 대단하다. 제 아무리 극적인 사건도 나중에 돌아보면 농담 삼아 들려줄 수 있을 일화나 영웅담에 불과해진다. 멍청해서 혹은 삶이 너무 호사스러워서 웃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삶이 너무 힘겹기 때문에 웃는다. 남미 사람 특유의 태평한 유머로 그들은 인생에 마법을 건다. 지금까지 90%는 행복했고요. 10%는 불행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도 그 90%의 행복이 나머지 10%를 못지를 힘을 줘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웃을 수 있으니까요. 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전반적으로 말하는 게 행복이 어떤 경제적이거나 뭐 복지나 뭐 그런 문화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온다. 어떤 근육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와닿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한다면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제이스님과 인준목님이 어디가 더 작은 것인가 유럽에서 바티칸 시국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제이스님 고기가 만나서 그런 것 같다고 여행 가고 싶어요. 네, 행복은 기승전 웃는 걸로 오늘 저녁도 행복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가지고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모처럼 보내면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